자, 오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철학의 이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대 그리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릭 보란이에요. 보란. 그렉 보란. 고대 그리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철학이 그리고 과학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미 많은 문명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또 체계적인 생각과 그것을 글로 남긴 곳은 그리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철학과 더불어서 정치가 민주정치가 시작된 곳이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철학의 이해 시간에 우리 그리스를 살피는 까닭은 바로 철학과 과학이 시작된 곳이라는 겁니다. 이전 사람들은 다 종교적이었고 자연의 현상들을 신과 관련해서 생각하기를 좋아했어요. 신이 세상을 만들었고 또 신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비가 내리고 번개만 쳐도 사람들이 엄청난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특별히 천둥 번개가 치면 어른들도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비가 계속해서 많이 내려요. 홍수가 나고 할 때 우리는 물의 강력한 힘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옛날 사람들은 이제 신에게 이유를 돌렸어요. 신이 노해서 홍수가 나는 거다. 신이 화가 나서 번개가 치는 거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관찰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자연의 일부분이구나. 자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신화로 아니면 신이 화내서가 아니라, 검은 구름이 만나니까 번개가 치고 또 구름이 많을 때 비가 오는구나.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게 된 거고, 거기서부터 과학이 그리고 철학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신화가 그치고 철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스. 지금 지중해, 이 파란색 지중해, 메디터리언 씨 가운데 북쪽에 있는 이 그리스, 고대 이 그리스가 이런 제국들을 이루었어요. 지중해 연안에 이 색깔이 있는 곳이 다 그리스의 식민지였습니다. 여기에 곳곳에서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세계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들이 글로 남겨졌어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볼 때는 대단한 생각이고 이 깊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 동쪽에 있는 바다 이름을 에게해라고 그래요. 에게해. 그리고 이 그리스의 식민지들이, 해외 식민지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문명을 다른 말로 에게해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에게해 문명. 자, 써볼게요. 여기다가 에게해 문명. 자, 뭘 넣어야 돼? 텍스트 상자. 기억하세요. 에게해 문명. 이건 고대 그리스 문명과 같은 말입니다. 에게해 문명, 그리스 문명. 우리 이거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의 두 축이 되는 도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라고 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고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연합해서 서쪽에서 오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을, 세 번에 걸친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이 보라색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어,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정말 일부분, 이 손가락 끝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그리스를 상대로 해서 페르시아가 패하고 그리스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퀴즈 예고한 대로 월요일 날 제가 주말에 준비해서 월요일 날 내일 퀴즈 시험 문제가 각자 나갈 거예요. 각자 나갈 거고, 이 지도는 뭐 철학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상식이 될 거니까 한번 이 나라 국경을 따라서 나라 이름을 한번 쓸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에게해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 이 에게해 문명, 고대 그리스 문명,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학이, 철학이 시작되었고요. 민주정치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인류의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 우리 여기서 잠시만 강의 우리 5분만 쉬도록 해요. 나가지 말고 그대로 있어 주세요. 5분만 기다려 주세요.
자, 미안합니다. I'm back. 다시 돌아왔어요. 소환된 왔네요. 빨리 왔구나. 아, 반가워요. 그래서 자, 우리 다시는 아니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준 소피의 세계라는 책에 51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부분 이렇게 여기는 설명되고 있네요.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은 종종 자연 철학자라고 잠깐 다시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은 종종 자연 철학자라고 불렸다. 이는 그들이 무엇보다 자연과 자연의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만물이 어디서 왔는지 이미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보았지. 오늘날 무사람들은 만물,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겁니다. 즉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죠. 만물. 이게 만물.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만물은 언젠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세계에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세계에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또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게 되었는가?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물이 생길 수 있었는지, 세계가 생겨날 수 있었는지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대신 그리스 사람들은 그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물고기가 되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고 생명 없는 흙이 어떻게 키 큰 나무 알록달록한 꽃이 피어날 수 있는지 경이롭게 여겼다. 아기가 엄마 몸 안에서 어떻게 생기는지는 한 마디도 묻지 않은 채 말이다. 여기 보세요. 철학자들은 어떻게 자연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들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그런데 그런 변화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어떻게 사물이 한 물질에서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완전히 다른 어떤 것으로 바뀔 수 있을까? 여기요. 초기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 말하는 거겠죠. 초기 철학자들의 공통점은 이러한 변화,
어떤 물질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꽃이 피고 또 동물이 태어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런 변화의 이면에는 이 표현들 잘 보세요. 한국어로는 좀 어렵겠지만 변화하는 걸 봤더니 거기에는 뭔가가 있어. 특정한 원질, 원래 재료가 있다고, 원래 재료, 특별한 어떤 물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원질이라고 표현되는데 원래 재료, 원래 뭐가 있어서 거기로부터 무엇이 나오거나 또는 원래 무엇이 있어서 그게 변해 또 다른 것이 되고 그 말입니다.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무엇인가가 있고 그게 변해서 또는 그것으로부터 세상이 나왔다고 믿는 거죠. 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여기에 미치게 되었는지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 여기에 미치게 되었다. being crazy, got crazy 이런 뜻 아니고요. 어떻게 철학자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수 있는가라는 뜻이에요. 철학자들이 어떻게 세상이 변화하고 그 변화에는 최초의 변화의 시작이 있고 그 시작되는 변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초대 그리스 철학자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모든 자연 변화의 이면에 숨어있는 원진이 존재한다. 숨어있는 원질, 보이지 않는 원형 물질, 원래 물질.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 어머니의 애기에서 태어난 거고 그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인간은 누구에게서부터 또는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 그리스 철학자들은 어떤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시작되게 된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관심사는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는 우리의 공부할 대상은 초기 철학자들이 어떤 해답을 발견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이거 잘 보세요.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어떤 해답 방식을 추구했는가라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그런 답을 얻게 되었느냐. 즉 그들이 무엇을 정확히 생각해냈는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정확히 생각했는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예요. 고대 철학자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바로 알아서 진리를 전해주어서가 아니라 지금 보면 그리스 철학자들이 잘못 아는 거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것을 발견하도록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철학 시간에 철학을 공부한 이유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가 볼게요. 우리는 초기 철학자들이 눈에 보이는 자연의 변화를 꼬집어 자연의 변화 한 가지를 관찰해서 변화를 꼬집어 문제를 제기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영원한 자연 법칙을 발견하려 하였다. 여기 영원한 자연 법칙, 다시 말하면
모든 식물과 동물에 해당되는 원칙.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더 virtue라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고대 그리스 신화, 신들이 만들어냈다. 신이 노해서 그렇게 된 거고, 신이 기분 좋아서 또 우리가 풍요를 맛보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연 현상을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한 겁니다. 잘 보세요. 무엇보다도 자연 자체를 관찰함으로써 자연의 진행 과정을 깨닫도록 노력하였다. 이것이 천둥이 치면 천둥 신이 장난을 하는 거다. 번개 신이 번개를 세상에 내리는 거다. 또 겨울과 봄의 신들이 자기의 계절을 끌고 온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 그래서 철학은 이러한 방법으로 종교에서 해방되었다. 또는 신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화. 신이 어떻게 해서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철학은 자연의 현상을 그대로 관찰해 봄으로써 자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문적인 가치는, 철학의 가치는 이겁니다. 자연 철학자들이 학문적 사고방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거 어렵나요? 학문적 사고방식,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시작했다. 그들의 생각은, 이성적인 생각의 방식은 모든 자연과학의 원동력이 되었다. 자연과학, 과학의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연 철학자들이 말하고 기록해 놓은 것은 대부분 후세에 전해지지 못했다. 그 자연 철학자들이 말한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200년 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200년이나) 지난 후에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자연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고민한 그 선배들의 이야기를 한참 후배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록해 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밀레토스가 나오는데요. 밀레토스가 어딜까요? 여기 밀레토스. 에페소스 있고 밀레토스 있죠. 여기가 다 그리스의 식민지였다는 겁니다. 밀레토스, 에페소스. 우리는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 짙은 색이 그리스 본국이고요. 이 그리스 본국에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해변들, 도시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또 식민지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스 식민지, 여기 진한색, 그리고 이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이 섬들이 그리스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 밀레토스 출신의 3명의 철학자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소아시아에 자리 잡고 그 당시 그리스 식민지였던 밀레토스 출신인 탈레스라는 사람이 두루두루 여행을 많이 해봤고 들은 얘기가 많아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고민들이나 관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밀레토스, 탈레스는 이집트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해내었어요. 피라미드 높이. 엄청난 건축물이거든요. 그 높이를 재었는데 어떻게 재느냐? 자기 그림자의 길이가 키와 똑같은 순간에 피라미드의 그림자를 표시해 놓고 그걸 땅에서 쟀으니까 높은데 올라가지 않고도 땅에서 그 그림자를 땅에서 이 피라미드의 길이를 잴 수 있었던 거죠. 또 기원전 585년에 일식이 뭔지 아죠? 해가 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거예요. 일식을 계산을 통해 예측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물. 모든 것은 물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했어요. 탈레스는 이집트에 있을 당시 나일강의 삼각주에 강물이 범람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줄어들면 그곳 들판이 더욱 비옥한 옥토로 변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다. 비가 오고 난 후 개구리와 벌레들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보세요.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또 기차가 되어 이 대기를 채우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말 기억하세요.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 있다.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 있다.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 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수업 중입니다. 자,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 있다. 생명의 씨앗들로 우리 살아있는 생명 안에 이런 생명의 씨앗들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탈레스와 더불어 두 번째로 밀레토스에 살았던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만드로스라는 그리스 철학자. 이 세계는 무한한 어떤 것에서부터 생겨났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뭘까? 그것을 단언하기는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정해진 물질이 아니라 변하는 어떤 성질이 있다고 하고 그 성질이 우리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또 기억하세요. 세 번째 밀레투스의 철학자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메네스는 대기 또는 공기를 만물의 근원으로 봤어요. 공기가 있어야 사람도 살고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공기가 만물의 근원이다. 아낙시메네스는 이 탈레스, 즉 모든 보이는 세상은 물로부터 만들어졌다, 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낙시메네스는 또 물었어요. 탈레스가 말한 세상의 그 근본 물질인 물은 또 어디서 생겨난 거다. 어디서 생겨나는데 그게 어디서 생겨나느냐? 비가 올 때 물이 내린다. 그리고 그 비는
대기에 있는 하늘에 있는 구름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흙과 물이 들판의 식물로 되는 과정은 그리 먼 길이 아니다. 아낙시메네스는 생명체가 생기도록 하기 위해 흙과 공기, 물과 불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이다. 그러나 원래 출발점은 대기, 즉 공기. 아낙시메네스는 모든 자연 변화를 뒷받침하는 원질, 원형 물질이 있는데요. 그게 한 가지 공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탈레스는 물이라고 생각했고요. 탈레스는 물. 그 다음에 아낙시만드로스는 공기. 아낙시만드로스는 어떤 것, 무한한 어떤 것. 그 다음에 아낙시메네스는 공기. 이게 인생과 세계의 원형 물질이라고 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왜 중요해요?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이 자연 현상을 보면서 관찰하고 이성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자연이 더 이상 신이 간섭하거나 신이 활동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자연 자체에 어떤 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강의는 녹화되고 있고요. 여러분 보는 화면들. 그리고 이 책은요. 지금 이 책은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소피의 세계, 요슈타인 가너의 소피의 세계 52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1, 52, 53페이지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또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공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정리가 되는 대로 유튜브에 지난 시간 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모든 강의들은 가능한 대로 유튜브에 올릴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자, 오늘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잠시 쉬는 시간 동안에 이 다음 과들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과들을 미리 읽어보고 이거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분 쉬고 다시 이어서 여기서부터 우리 고대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